청와대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투톱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청와대의 이 대북 특별사절단 발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북 특별사절단이 내일 이제 파견되게 됐는데요. 1박 2일 동안. 일단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봤는데요. 우선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북한 특사를 받았고 또 친서도 받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북한의 1인자가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반드시 북한에 전달하게 될 것이고, 여기 하나 더 전달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그런 점을 북한에 또한 전달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남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번에 특사단들이 북한도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사절단의 면면을 보면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단원이 됐는데 일단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특사가 있었지만 이번 특사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른 그런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특사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사의 목적은 저는 단 한 가지, 북미의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의 해결을 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내서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을 여러 가지 전략을 탐색하고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북미 간의 대화를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먼저 가서 북한의 의중을 보고 미국과 여러 가지 앞으로 연결해서 대화로 이끌겠다.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운전자론을 상당히 지금 부각시킨 그런 아주 호재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번 특사를 통해서 그것을 물꼬를 트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앞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강한 그런 외교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 대북 특사단의 명단 그리고 일정을 발표한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이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 특사단은 북핵 축하 사절단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야당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보시면 야당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그 포함돼서는 안 될 사람들을 대부분 빠졌고 서훈 국정원장만 포함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런 한두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특사로 가는 이 사람들의 임무 자체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쪽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지지와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이번 기회만큼은 조금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통상적으로 지금 협상의 차원은 아니겠습니까? 특사라는 것이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북핵을 조화롭게 해결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가 영구 정책되고 결국은 통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그것은 정부에서 선택할 권리는 있고 물론 야당에서는 안보라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어 국정을 총괄하는 모든 정치인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이 안보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책임의 결정권자라든가 수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놓고 여기에 담보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여러모로 보면 저는 뭐 이번 특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저는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도 뭐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진정으로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미 지금 상당히 위급한 그런 안보적인 국면, 북핵 국면이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서로 정쟁적인 그런 것보다도 국익과 앞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분란적인 요소는 저는 당분간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 특사단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이 북한에서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점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고 또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변수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여기에는 남북 문제만 아니라 또 미국이라는 또 트럼프라는 그런 대통령의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득이 어려운 두 상대를 동시에 설득해야 된다는 이 난제를 안고 특사단이 가는데 시작 단계에부터 저는 쉽지 않은 그런 난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과연 국민이 어느 정도 인내해 줄 것이며 네. 이 협상이라는 것이 예상대로 쉽게 나가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지지해 주느냐, 이것이 저는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추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좀 이해와 또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평창 올림픽 전으로만 보면 강대강으로 굉장히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외부에서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조장됐었는데 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와 평화 모드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것을 이제 연장시키기 위해서 대북 특사단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좀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13 지방선거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이번 선거가 야권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캐스팅 보트, 스윙 보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정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주로 주장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도 야권한테 상당히 불리한 선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 자체가 괴멸된 것은 아니고 저는 밑으로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 숨어 있는 것이 다시 수면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난맥상이라든가 실수를 보여줄 때 다시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화두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활발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야권이 넘볼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보수층이 다시 표면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기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의 상당히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 전망을 하지만 여권이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물론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이 견고한 지역은 한국당이 이곳 지역은 수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특사를 갔다 와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삐걱거리거나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어떤 위기가 호조돼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질 경우에는 민주당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을 운전자론이 실패했다고 국민들이 볼 경우에는 선거가 앞으로 10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100일 동안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정도로 이 판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 먹히려면
앞으로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지금 측면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냐면 민주당이 중앙정부도 차지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지방정권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금 민주당 정부가 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총선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야권이 물론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2년 뒤, 3년 뒤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능력으로 유권자를 설득해서 지방선거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변수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북한 비핵화 회담 특히 안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텐데요. 그 말고도 한 두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대통령의 이런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이라는 여당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짜 뉴스가 또 변수가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지금 그것도 국가마다 가짜 뉴스가 큰 문제가 되는데 그 가짜 뉴스의 이면을 보면 이 가짜 뉴스를 활용한 이 기성 언론, 신문사나 방송사가 결합이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정이나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한 특정 당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의 표심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민주당의 지금 높은 지지율이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은 어떤 변수를 좀 말씀해 주시는 건지. 말하자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네. 민주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대한 지지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당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로 등장하긴 하지만 네. 막상 투표에 갔을 때 그렇게 과연 높은 지지율이 당에도 그렇게 반영될 것인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좀 전에 말씀 나왔던 TK 지역이라든가 네. PK 지역에서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에도 반영이 된다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여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네. 큰 승부처는 단연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은 현역 의원들이 또 몰려있는 상태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예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재미있는 것이 한국당은 지금 모두가 다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해달라 권유해도 고사하고 있는 것이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경쟁력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6분이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현직 박원순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상호, 민병두, 박영선, 전현희, 이제 정봉주 의원이 쭉 이제 출마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단일화라든가 후보 단일화를 엮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과 1대1 구도로 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가장 흥미롭고 국민들한테 흥미를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야권의 연대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복지 문제, 지방선거,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 시정 전체를 지금 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서울을 100년 대계 미래의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키울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저는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5분이
어떤 식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1대1 구도로 만드냐. 그 과정이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능성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이 변수가 되지 네. 못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신군 선거로 일찍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권 내에서도 사실은 뚜렷한 현재의 시장, 박원순 시장을 능가할 만한 혹은 맞설 만한 그런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점하고 또 야권에서도 어떻게든 연대를 하더라도 별로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인물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보여준 안철수의 행보라든가 또 젊은 층의 지지나 이런 여론을 분석해 보면 안철수는 더 이상 서울시장 나와도 당선되기가 당선권 내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현재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당히 뭐 10곳 가까운 곳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이 전망이 되면서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 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안정론 혹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견제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이 궁금증들이 일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1야당 한국당에서는 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싶겠죠.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뭐 거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선거 전략이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하고 어떤 선거 전략을 펼쳐야만이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측면이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이것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적폐청산의 어떤 필요증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층 숨어 있는 보수층을 얼마만큼 끌어내올 수 있냐 그런 네. 선거 전략이 얼마만큼 여기에 먹히냐에 따라서 상당히 선거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안정론이나 견제론이냐 이 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견제로 가야 된다고 할 것이고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안정론으로 저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잘 노력하고 있고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또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느냐 이 여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10월에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일단 지방선거 동시 개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한국당이 10월에 하자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개헌 발의를 하면 국회의원이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되고 아마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국회 의결을 해야만이 개헌안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 3분의 2가 통과돼야만이 비로소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바로 개헌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봤을 때 발의할 때도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지금 3분의 2가 지금 소수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문화를 만들어서 국회가 통과가 돼야 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되는데 결국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물론 문재인 정부가 얻을 수 있고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봐라. 야권 홍준표 대표가 대선 나왔을 때 공약이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 공약 위반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개헌이 이슈화되고 개헌 투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실정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유권자의 표심을 이미 개헌으로 다 덮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개헌을 대선 공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한국당의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국부로서 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을 얻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개헌 저지선을 이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10월로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이미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그런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내세우는 10월 말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월은 안 되더라도 저는 대통령 개헌의 의지를 보여서 10월 말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